본 영상은 주간 김효캐 241호에서 다룬 블레이크 라이블리 중상 모략편과 후속편인 저스틴 발도니의 반격편을 더한 총집편 영상입니다. 사건의 발단부터 짚어보자면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신작 영화 이 낸주 히더스의 미디어 투어 때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영화의 감독 저스틴 발도니가 출연 배우들 모두의 인스타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제니 슬레이트만 안 했다는 점을 발견한 팬들이 불화설을 제기합니다. 영화에서 라이블리는 주인공 릴리 역, 발도니는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연인 라일 역, 슬레이트는 릴리의 절친인데 라일의 여동생인 엘리사 역이었습니다. 영화 주역 3명의 편이 갈려있었던 거죠. 이 무렵 촬영장에서 실랑이를 하는 듯한 영상이 온라인에 떠돌았고 8월에는 발도니가 인터뷰를 다른 출연진들과 따로 한 게 발견됩니다. 시사회 때는 레드카펫에서 사진도 같이 안 찍어요.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고요. 이 무렵 라이블리를 비롯한 나머지 출연진 모두가 발도니와 인스타 팔로우를 하지 않는 게 발견됩니다. 반면에 발도니는 배우들을 팔로우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원작 작가이자 영화를 촬영하는 내내 발도니의 인스타에 등장했던 작가 콜린 후버도 팔로우를 끄는 게 쇼크였죠. 이때쯤 거의 확실시 됩니다. 얘네 뭔가 있네 라고요. 그래서 엑스틱톡 탐정들과 언론사들이 미디어 투어 일정을 쭉 뒤지다가 묘한 기사를 하나 발견하는데 라이블리의 남편 라이언 레이놀즈가 이 영화의 옥상씬 대본을 썼다라는 거죠. 게다가 라이블리는 영화 편집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이 원하는 컷을 따로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데드풀 앤 울버린의 편집자인 셰인 리드와 협업을 했고요. 소니와 웨이페어러는 라이블리의 편집본을 선택했고 그래서 라이블리가 프로듀서 크레딧을 땄습니다. 라이블리가 인터뷰하는 태도도 비판을 받습니다. People who see this movie, who relate to the topics of this movie on a deeply personal level, they're really going to want to talk to you. This movie is going to affect people and they're going to want to tell you. So if someone understands the themes of this movie, comes across you in public, they want to really talk to you, what's the best way for them to be able to talk to you about this? How would you recommend they go about it? Asking for like my address or my phone number. A location share? Or I could just location share you and then we could... 영화에 대해 홍보하는 말도 구설수에 올랐고 가정폭력이 주제인 영화의 미디어 캠페인 분위기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 영화를 홍보하는 동안 라이블리는 자신이 운영하는 베티 버즈라는 무알콜 음료 회사와 베티 부즈라는 주류 브랜드 그리고 자신의 헤어케어 브랜드인 블레이크 브라운을 동시에 홍보했고 이 역시 비판을 받았죠. 이런 모습을 본 엑스와 틱톡 탐정들 그리고 언론 모두가 라이블리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둔감한 자기 사업에만 목매다는 생각 없고 못된 여자다. 라이블리가 발도니를 제끼고 영화를 장악했다. 인터뷰어에 대한 답변이 무례하다며 낙인이 찍혔고 과거 인터뷰까지 구설수에 오릅니다. First of all, congrats on your little bump. Congrats on your little bump. 반면 발도니는 라이블리와 대조적으로 홀로 가정폭력에 대한 테마와 이 영화의 진실성에 대해 설파하는 인터뷰를 이어나갔습니다. 인터뷰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언급했고 개인 SNS로는 가정폭력 사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리소스를 공유했죠. 많은 사람들은 지난 8월 발도니가 MBC의 투데이쇼에서 보여준 아내 이야기까지 곁들였던 인터뷰를 기억했습니다. You were crying. I was in tears. I was sitting next to my wife, who's here, by the way. Hi, baby. And just like snot running down my nose. And I just was like, if I could be this touched by Lily Bloom's story, then I can only imagine what this could do for so many people. So I wrote Colleen. She believed in me enough to give me the honor of adapting it. And it's been 5 years to get here. 구설수가 바이럴이 된 탓인지 영화의 작품성 덕분인지 영화는 잘 됩니다. 개봉 3일 만에 북미에서만 제작비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렸고 개봉 11일차 땐 전 세계적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죠. 이 영화의 제작비는 2,5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얼마 전 뉴욕타임즈가 특종을 하나 터뜨립니다.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저스틴 발도니와 영화 제작사인 웨이페어러 스튜디오의 CEO인 제이미 히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고용한 홍보 및 위기관리 전문가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는 보도였죠. 심지어 라이블리는 영화를 찍는 동안 발도니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 모든 이슈를 아울러 80페이지가 넘는 소장 전체를 분석하고 미국 영화판 에이전시의 흐름까지 더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번 고소전으로 인해 확실해진 건 라이블리와 발도니의 불화 플러스 영화에 위기가 왔다는 거. 어떤 위기였을까요? 배우와 감독의 불화에 따른 제작 지연, 홍보 활동 및 협업 불가? 아니었습니다. 라이블리가 발도니와 히스 이 두 남성이 반복적으로 신체적 경계를 침범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 즉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소장 2페이지에 따르면 2024년 1월 4일 전체 회의가 소집됩니다. 이 자리엔 방금 언급된 라이블리, 발도니, 히스와 배급사인 소니의 담당자, 제작자 등이 있었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라이블리는 남편 라이언 레이놀즈와 동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라이블리가 중단을 요청한 발도니와 히스의 부적절한 행동 리스트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낭독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자막으로만 띄우겠습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라이블리 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했고 제작사는 풀타임으로 친밀감 코디네이터 및 외부에서 프로듀서를 영입하며 촬영 환경 개선을 하기로 합의합니다. 라이블리도 이 조치로 남성들의 행동이 개선되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라이블리는 이 회의 때도 부속 합의서를 별도로 들고 가 히스의 서명을 받았는데요. 여기엔 제작사가 여배우에게 보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5월, 촬영이 끝난 지 몇 달 후에 발도니는 라이언 레이놀즈가 인스타에서 자기를 차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개봉할 때 라이블리도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했고 라이블리의 주장이 세상에 공개되어 자신들이 날아갈 것을 두려워한 발도니와 히스 두 명의 남성은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매장시키기로 합의하고 위기 홍보 전문가 멜리사 네이선을 고용합니다. 여기서 위기 홍보 전문가라는 직책에 대해서 언급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Crisis Public Relations Expert라고 하는데요. 유명인에게 어떤 사건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들의 명성을 보호하는 데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언론 대응, SNS 및 여론 관리,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지는데 참고로 멜리사 네이선은 과거 조니 뎁, 드레이크, 트래비스 스콧 등이 사건 터지자마자 콜을 했던 인물이고요. 조니 뎁이 앰버 허드에게 명예훼손 재판 승소를 했을 때 온라인에서 흘러나온 무수한 이야기들 속에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블레이크 라이블리 중상 모략팀이 만들어졌죠. 이건 팀이 나눈 대화입니다. 이들은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스토리를 유리하게 배치하자며 서로 피드백을 주기로 하는데요. 문자 목록들을 보면 제니퍼 에이블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니퍼 에이블은 저스틴 발도니의 홍보 담당자로 이 문자는 제니퍼 에이블이 위기홍보 관리 담당자 멜리사 네이선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이 녹색 말풍선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는 그녀가 완전히 매장될 것 같은 느낌을 원한다 라고 쓰여 있죠. 그러자 멜리사는 그런 문서를 주고받을 수도 문장으로 쓸 수도 없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우린 누구라도 묻어버릴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발도니는 헤일리 비버 이슈를 예로 들면서 우리한텐 이런 게 필요해 라며 제니퍼 에이블에게 문자를 보냈고 제니퍼 에이블은 멜리사와 이야기를 마쳤다며 레딧과 틱톡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목적도 뚜렷하고 각자의 롤 또한 명확하게 있었는데요. 멜리사 네이선은 언론을 강하게 압박해서 발도니에 대한 기사를 막고 라이블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띄웠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멜리사 네이선의 동생이 뉴욕포스트의 기자인 사라 네이선이라는 거. 사라를 통해 뉴욕포스트 산하의 가십 매체인 페이지 6의 보도를 조절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멜리사 네이선은 레딧과 SNS에서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글을 올리는 팀과 진짜처럼 보이는 콘텐츠를 만드는 텍사스에 거주하는 전문가 제드 월러스를 고용합니다. 제드는 스트리트 릴레이션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디지털의 흔적이 없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작전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영화 개봉 며칠 만에 라이블리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와 논평들이 쏟아졌으니까요. 저 역시도 그 소식들을 다뤘었고요. 라이언 레이놀즈와 결혼한 과정에 대한 부정한 불륜 타임라인이 있다. 테일러 스위프트와 파티를 벌였다. 라는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같이 일하기 힘든 배우,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라이블리에게 생겨났죠. 제니퍼 에이블은 드디어 데일리 메일과 페이지 6에서 이슈를 픽업했다. 앞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소셜 쪽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라고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착착 맞아 떨어지자 결국 라이블리가 마트 타겟에서 대대적으로 런칭한 헤어케어 라인 블레이크 브라운의 매출이 78%나 급락했고 클리어런스 세일 매대로 옮겨집니다. 미국 캔슬 컬처의 다음 목표가 블레이크 라이블리인 듯 했죠. 얼마 후 멜리사 네이선이 라이블리가 매장될 수도 있다는 기사 링크를 공유하자 제니퍼 에이블이 답합니다. 와우, 작품 하나 나왔네요. 그러니까 멜리사가 답하죠. 이래서 나를 쓰는 거야. 내가 최고니까. 이렇게 안에선 팀이 움직이고 밖에선 발도니가 인터뷰와 쇼에 나가는 양동작전이 계속되면서 발도니도 자기 스탠스를 잡습니다. 틱톡 전략이 뭐죠? 가정폭력과 클립만 이야기하고 이 영화가 왜 중요한지만 올려줘요. 작전이 계속되고 추락하는 라이블리. 반면에 발도니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젠더폭력에 맞서 싸우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남성이라며 행사에서 상을 받았을 정도니까요. 이런 작업 비용의 일부를 알 수 있는 대화도 오갔습니다. 3, 4개월 동안 레드스레드 SNS 작업에 $17만 5천 달러,
가장 중요한 건 추적할 수 없다는 것. 여기까지가 발도니와 히스, 멜리사 네이선을 중심으로 한 중상모략팀과 작전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전이 시작되면서 발도니도 타격을 입었죠. 에이전시 WME는 발도니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제작사 웨이페어러 측의 변호사 브라이언 프리드먼은 라이블리 측의 주장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의도적 선정성을 갖고 있고 대중들에게 착각을 일으켜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다. 라이블리가 발도니에 대한 날조된 이야기를 언론에 퍼뜨린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거야말로 웨이페어러가 위기 전문가를 고용한 이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전 여기서 WME가 발도니를 자른 게 좀 묘합니다. 사실 WME와 웨이페어러 스튜디오가 한 몸이거든요. 발도니와 묶여있는 것보다는 미리 쳐내고 라이블리 측과 따로 붙는 게 리스크가 적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럼 저스틴 발도니가 소속되어 있던 에이전시 WME를 알아보죠. 여기가 세워진 지 100년이 넘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획사인데요. 배우, 감독, 작가, 뮤지션, 운동선수 등 유명 셀럽들을 6,000명가량 보유한 회사입니다. 참고로 마틴 스콜세지, 크리스토퍼 놀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엠마 스톤, 맷 데이먼도 여기 소속인데요. 이들이 저스틴 발도니도 영입을 하죠. 왜? 5 Feet Apart, 클라우즈 이런 영화들로 재능을 증명했다는 건데 어떻게? 저스틴 발도니는 묘하게도 영화 연출과 주제의 포인트를 늘 사회운동으로 잡았거든요. 5 Feet Apart는 낭포성 섬유증을 앓는 10대들의 로맨스였고 클라우즈는 희귀함을 앓고 있는 10대 뮤지션의 실화가 주제입니다. 시트콤도 만들어요. 맨이너프 시리즈라고요. 남성성의 고정관념을 타파하자 이런 어젠다의 쇼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젠더, 남성성 비판하기. 현대 미국 사회가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주제들을 건드리면서 생긴 것도 제인 더 버진 같은 드라마에서 배우를 해도 매력적일 만큼 준수하니까 WME가 손을 내민 겁니다. 그 다음 저스틴 발도니와 WME가 뭘 하는가? 테드 강연 올리고 책 내주고 영화사까지 설립을 하는데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 이러면서 만든 회사가 바로 소장에서 언급되는 제작사 웨이페어러 스튜디오입니다. 올해 40세인 발도니, 55세인 웨이페어러 스튜디오 CEO 히스는 이 영화에 많은 걸 걸었습니다. 스튜디오의 공동회장인 억만장자 스티브 사로위츠가 자금을 댔고 히스는 단결 평화 성평등을 내세우는 바하이교 신자입니다. 두 사람은 팟캐스트도 공동 진행하고요. 유해한 남성성을 비판하고 여성의 동맹을 자처하면서 커리어가 뜬 사람들입니다. 이번 소송장에 따르면 라이블리는 영화 제작 초기부터 발도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는데요. 발도니가 영화에 넣으려고 했던 여러 성적인 장면들에 반대했고 2023년 11월 헐리우드 작가 파업 직후 촬영 재개에 앞서 안전장치가 담긴 부속 합의서를 들고 제작사에 찾아갔습니다만 개선이 되지 않아 1월에 긴급회의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영화의 개봉이 다가오자 라이블리를 비롯한 다른 출연진들은 발도니를 일제히 인스타에서 언팔하고 소니와 웨이페어러 측에 발도니와는 어떠한 행사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원작 작가 후보도 발도니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발도니가 라이블리를 비방하자 더 화를 냈다죠. 노르웨이 연예기자 키에르 스티플라의 과거 인터뷰 영상과 그 인터뷰를 수레한 영상은 다시금 엄청난 바이럴을 타게 됐는데 플라는 직접 뉴욕타임즈에 연락을 해서 자신은 라이블리의 중상모략팀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플라는 2022년에도 멜리사 네이선의 고객인 조니 뎁과의 인터뷰 영상을 올리고 Justice for 조니 뎁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라이블리가 영화의 가학적인 측면보다는 고무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꽃테마를 밀기로 한 건 공식적인 홍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자기 술회사 홍보는 좋은 판단이 아니었다는 의견, 그리고 라이블리가 남편한테 의존한다는 등의 의견은 중상모략팀에겐 최고의 재료였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가 넷플릭스에 공개되면서 발도니와 팀은 2차전을 시작했고요. 남성들의 폭력에 대한 변명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발도니가 막 부르짖고 다니던 지금 딱 이번 소송이 시작된 거죠. 소송을 준비하고 치르는 타이밍, 라이블리 팀의 헤드는 과연 누굴까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 소장에서 증거로 제시된 수많은 문자들의 출처입니다. 이 문자를 갖고 있었던 건 스테파니 존스의 회사 존스웍스입니다. 스테파니가 누구냐고요? 발도니의 홍보 담당자 제니퍼 에이블이 소속된 회사의 상사 되겠습니다. 제니퍼는 영화 개봉 직후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는데 그때 회사를 나가면서 회사 전화를 반납하고 서류에 서명을 했다죠. 그럼 이 회사 전화에 있던 문자가 어떻게 라이블리 측에 들어갔나? 제니퍼는 처음엔 자기 회사 차릴 준비가 돼서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밝히나 해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흘러나오자 말을 바꿔서 상관인 스테파니가 자기를 괴롭혀 퇴사를 했다고 밝혔고 그 기사를 본 스테파니가 직접 등판해서 사실은 제니퍼가 중상모략팀에 있으면서 존스웍스의 기밀문서 70여 개를 훔쳤기 때문이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스틴 발도니, 제니퍼 에이블, 멜리사 네이선, 웨이페어러 스튜디오를 향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버렸다 라고 말해버리죠.
그렇게 전화기를 가진 스테파니가 갑자기 라이블리와 한 배에 타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향후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건 라이블리 측의 주장과 증거입니다. 라이블리 측은 영화 작업 환경이 최악이었고 중상모략팀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어떻게 이들이 서사를 조작하고 자기를 담그려 했는지 문자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시했죠.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써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론 쪽은 멜리사 네이선, SNS는 제드 월러스인데 이들이 뭘 했고 뭘 안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디지털에 흔적이 없는 제드 월러스가 SNS 조작의 달인이라는 증거가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게다가 라이블리가 가정폭력이 주제인 영화 홍보를 하면서 헤어케어, 알코올, 남편 프로젝트를 동시에 홍보하려는 욕구가 있어 보였던 점도 라이블리가 한 주장의 투명성을 일부 저해하고 있고 네이선이 언론을 조종하려고 했으나 라이블리의 행동이나 평판이 어느 정도 하락세에 있었던 점, SNS에서 불거지는 여성 셀럽에 대한 공격성이 더해진 것도 일부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땐 또 여론이 힘을 발휘하죠. 뉴욕타임즈발 보도를 시작으로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스타들이 라이블리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작자 후보와 공동 출연자들은 물론 동료 여성 배우들도 나섰는데요.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건 앰버 허드입니다. 아예 MBC 측이랑 짧은 인터뷰를 했죠. 앰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진실이 신발을 신기도 전에 세상의 절반을 여행한다 라고요. 그런데 이제 발도니 측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곧바로인 12월 31일 라이블리가 날린 소장 전문을 공개하면서 해당 특종을 보도한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2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뉴욕타임즈의 해당 기사가 라이블리의 자기중심적 서사에 의존하고 있고 일부 메시지가 문맥에서 벗어나거나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아직은 발도니 측이 라이블리 측에 소송을 걸진 않았습니다만 곧 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발도니 측이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건 소송의 소장과 제시된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원고가 10명에 달하죠. 저스틴 발도니, 프로듀서 제이미 히스와 영화에 투자한 스티브 사로위츠, 헐리우드를 뒤흔든 홍보 담당자 멜리사 네이선, 그리고 발도니의 에이전트 제니퍼 에이블과 온라인 담당 제드 월러스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송의 중심적인 내용은 뉴욕타임즈가 필요한 맥락을 제거하고 의도적으로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선별적으로 선택한 조작 보도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오로지 라이블리 측에 확인된 바도 없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이야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이것만 인용하면서 그녀의 주장과 모순되고 진짜 동기를 드러내는 많은 증거들은 무시했다. 그리고 여러 정황상 뉴욕타임즈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라이블리 팀과 은밀하게 협력해온 게 분명해 보인다. 즉 라이블리 측에 유리한 정보만 고르고 반박 증거는 무시한 채 사전 공모를 통해 기사를 써서 터뜨렸다는 거죠. 다음은 발도니가 라이블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발도니 팀의 문자 대화입니다. 라이블리가 갑자기 여론의 문매를 맞고 댓글과 기사가 폭주하자 발도니는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걱정하는 건 우리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얘긴데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고 있고 팀원들은 오히려 라이블리가 봇을 돌려 발도니를 중상모략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심지어 라이블리에게 고소를 당한 제작자 제이미 히스는 블레이크가 칭찬을 받아 정말 기쁘다. 그녀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위기관리 홍보 전문가로 고용된 멜리사 네이선이 라이블리가 캔슬될까? 라는 기사를 인용하자 발도니의 에이전트인 제니퍼 에이블이 와우, 이번엔 정말 당신 자신을 뛰어넘었네요 라고 말하면서 이모지를 뒤집습니다. 이건 멜리사가 부정적인 기사를 심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닌 하지도 않은 게 튀어나오고 있다 라는 뜻이죠. 그러자 멜리사 네이선은 그래서 날 고용한 게 아니겠냐, 내가 최고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뉴욕타임즈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24시간 동안 통신이 두절될 거라는 농담을 던집니다. 이때까진 심각하지 않게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고 살펴보겠다는 식으로 상황을 주시하죠. 그러니까 이 문자가 발도니 측이 라이블리 비방 캠페인을 벌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문자 내용을 일부 누락하거나 변경해서 뉘앙스가 전혀 다르게 보이도록 유도했다는 내용도 담겨있죠. 그 밖에도 지적하고 있는 건 라이블리가 자기 헤어케어 제품과 주류 브랜드를 홍보한 겁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55%가 알코올과 관련되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통계가 있다. 이런 부적절한 행동과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둔감함이 필연적으로 대중의 비판과 부정적인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라는 내용이죠. 발도니의 팀은 영화를 홍보하면서 이런 라이블리의 행보 역시 예의주시했고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애써서 만든 영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멜리사 네이선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렇게 안 한다. 라이블리가 스스로 나락을 가고 있다 라고 말했고 발도니에게 영화의 성공과 가족, 다음 프로젝트에 집중하세요
라이블리가 몇 주 안에 당신한테 연락할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촉이죠. 라이블리가 커리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기사를 인용한 발도니의 팀은 레슬리가 이것도 우리가 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죠. 레슬리 슬론은 라이블리의 홍보 담당자로 여기까지 간추리자면 라이블리 측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와 여론이 발도니 팀이 작업을 친 거라고 생각했고 발도니 팀원들도 나름 대응하려고 했다는 거.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라이블리 비판 보도를 보면서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미디어 데일리메일 측 기자도 원래 보도 내용은 라이블리와 발도니, 다른 출연진들과 문제가 있었고 발도니가 라이블리와 함께 일하는 게 어려웠다는 거였다. 그런데 이젠 성추행 얘기를 하고 있다. 헛소리의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미국 미디어 TMZ 측은 멜리사 네이선에게 라이블리와 발도니의 창의적인 차이였고 보도만큼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출연진 제작진들이 발도니를 싫어한다는 건 거짓 이야기다. 그러자 멜리사 네이선은 뉴스 출처가 어디냐? 라이블리 측에서는 우리가 뿌린 줄 안다 라고 대답. 데일리메일 기자 제임스는 라이블리 홍보 담당 레슬리 슬론에게 발도니 측은 중상 모략을 한 적이 없고 그저 라이블리에 대한 반발은 유기적이다. 그녀가 바비 인형처럼 영화를 홍보했고 다 그녀의 말을 바탕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발도니 에이전트인 제니퍼 에이블은 매체 TMZ로부터 영화 촬영장에서 발도니를 상대로 인사 관련 불만이 있었다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는 메일을 받기에 이르렀고 이런 일이 있자 멜리사 네이선은 라이블리 홍보 담당 슬론과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벤을 때려버립니다. 영화 제작자 히스가 라이블리에게 보여줬다던 영상은 성적인 의미가 없는 자기 아이의 수중분만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저스틴 발도니가 주고받은 문자인데요. 특히나 논란이 된 내용에 반박도 나옵니다. 라이블리가 트레일러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수유 중일 때 발도니가 허락도 없이 막 들어왔다 라는 라이블리 측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발도니와 라이블리의 문자 메시지엔 라이블리가 트레일러에서 모유를 유축하면서 대사를 맞춰보자고 초대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발도니가 라이블리의 캐릭터 의상을 섹시하다고 말한 것을 성희롱으로 묘사했지만 라이블리가 먼저 자신의 캐릭터 의상을 훨씬 더 섹시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발도니는 라이블리의 의견에 따라 그렇게 말했을 뿐이었죠. 발도니가 라이블리에게 원치 않는 키스를 하고 자신의 성생활을 떠버렸다 라는 주장을 라이블리가 했었는데 라이블리는 배드신 장면을 기획하기 위해 고용된 친밀감 코디네이터와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발도니 혼자 코디네이터를 만났고 발도니는 항상 코디네이터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죠. 영화사와 제작진들은 라이블리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고 라이블리 역시 자신의 우려가 다 해결됐고 영화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제작되었다고 인정했으면서도 발도니와 히스에게 소송을 걸었으며 오히려 영화를 접수하기 위해 소니를 협박해서 통제권을 쥔 채 발도니를 공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자를 보면 편집 감독과 연출 감독 발도니는 라이블리의 컷을 볼 수조차 없었는데요. 발도니는 와우, 오케이. 그래도 우린 높은 길을 갈 것이다 라며 편집 감독을 독려하고 있죠. 발도니는 영화의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해왔고 라이블리의 반응을 살펴가며 편집 감독에게 상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발도니는 자기가 영화에서 쫓겨났다고 팀원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마무리 작업은 라이블리가 할 것이며 자신은 관여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모두에게 이걸 이겨내고 모든 걸 느끼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블리가 편집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모든 걸 갈아엎었고 영화를 만든 자신에겐 너무 잔인하고 강렬하다고 말하고 있죠. 라이블리는 영화 프로듀서 타이틀과 미국 제작자 조합 PGA 마크를 원했기에 웨이페어러 스튜디오와 발도니는 강압에 못 이겨 이를 인정합니다. PGA 마크가 뭐냐면요,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입니다. 이게 붙으면 업계에서 일단 좀 살펴보니까 영화제 수상 가능성도 올라가고 프로듀서가 나중에 투자받고 배급 계약할 때도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이 마크는 심사를 통해 부여가 되는데요. 영화 제작 과정에서의 역할과 기여도, 전문성과 윤리적 기준 준수 등등을 봅니다. 왜 라이블리가 영화 후반 작업을 지휘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발도니는 영화가 개봉하자 주제에 맞게 가정폭력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을 원했는데 라이블리가 이걸 막았죠. 심지어 발도니와 웨이페어러 스튜디오 측이 시사회도 못 오도록 막았고 결국 아무하고도 마주치지 말고 애프터파티도 오지 말고 지하의 임시 대기 장소에 머무르는 조건으로 시사회에 오게 했고요. 제대로 된 레드카펫도 안 깔아줘서 스튜디오가 별도로 작은 행사를 마련했을 정도입니다. 영화를 만든 이들의 노고를 축하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죠. 이들은 라이블리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빼앗아 갈 때마다 크레이지라며 아연실색합니다.
그만큼 굴욕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것이죠. 제니퍼 에이블의 상관이었던 스테파니 존스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이 인물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스테파니는 영화의 위기관리에 큰 권한을 갖고 있던 웨이페어러 스튜디오의 홍보 담당자였다. 그런데 기사에 인용된 개인적인 통신 내용을 유출했으며 이건 라이블리에게 협력함으로써 미래의 기회를 확보하려는 배신 행위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도니 측 소장의 내용을 여기까지 간추리자면 이렇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발도니와 팀이 라이블리의 명성을 파괴하기 위해 중상무력 캠페인을 붙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라이블리는 오랫동안 명성에 문제가 있었고 원고들의 홍보 활동은 정당하고 방어적인 것이었다. 뉴욕타임즈는 라이블리에게 유리한 정보만 뽑아서 악의적으로 해석을 유도한 선택적 보도를 했으며 여기엔 라이블리와 발도니와의 진짜 갈등의 원인과 라이블리의 영화 탈취 시도에 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라이블리는 영화를 빼앗았고 자기 경력의 발판으로 삼았으며 그를 위해 성희롱 혐의를 악용했다. 뿐만 아니라 1년의 자기 실수로 손상된 대중적 이미지에 대한 책임을 발도니 측에게 돌리고 있다. 라이블리와 뉴욕타임즈는 이들의 명성과 경력, 개인적인 삶을 파괴하기 위해 악의적인 공격에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타임즈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소송도 제기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번 발도니 측의 반격 소송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발도니 측은 문자를 발췌하지 않고 페이지를 캡처해서 통으로 공개하는 게 특징이었고요. 라이블리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하나도 빠짐없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인들의 라이블리에 대한 사견을 제시한 점, 발도니가 점점 영화에서 밀려나면서 그 심리를 보여준 것까지 라이블리의 소장보다 한층 더 촘촘하게 쓰인 느낌을 받습니다. 아예 증인들을 잔뜩 준비한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 아침 투데이에서 방영된 인터뷰에서 발도니의 변호사 브라이언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Do you plan to sue Blake Lively? Absolutely. You will? Yes. And what will you allege in that suit? Well, we're working on it now. Was there a coordinated smear campaign to bring down Blake Lively? 100% no. Justin Baldoni from the get-go said, I don't want to do anything negative toward her. I don't want to hurt her. Justin Baldoni has built his brand and is known for supporting women, believing women. So why in this case should people not believe Blake Lively? I'm not asking anyone to not believe anyone. I am more than willing to take every single text message that exists out there, lay them out, put them on a website for the world to see, have them see the truth and determine the truth for themselves. You're denying a smear campaign, but are you acknowledging that there may have been some behavior on set that could have made some of the cast, including Blake Lively, uncomfortable? I think there's some behavior always that can make people uncomfortable, and I don't think anybody has the intention to do that. The question really in this case is, does it rise to the level of sexual harassment? 많은 사람들은 이 싸움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라이블리가 배우로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남편이 사업가의 재력가인 라이언 레이놀즈로 헐리우드 전반에 걸쳐 장악력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발도니 측이 고용한 변호사 브라이언 프리드먼 말인데요. 할리우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엔터 쪽 분쟁 탑티어 변호사로 주요 고객은 머라이어 캐리, 빈 디젤, 세스 로건, 줄리아 로버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등입니다. 타란티노 감독이 펄프 픽션 NFT 팔겠다니까 영화사 미라맥스가 막았던 적이 있는데 이때 타란티노가 승소하게 해준 변호사가 프리드먼이었고 기업이나 조직을 상대로 유명인 개인을 대리한 전적이 많으며 수많은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업계의 거물이 됩니다. 인터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격적인 변론 스타일로 유명하고 우린 문자 다 까버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언 레이놀즈와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영향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타고난 사업수 안에 SNS의 영향력으로 특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지세도 강하고요. 하지만 그 힘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증거의 신빙성, 성희롱에 대한 법리 해석, 명예훼손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프리드먼은 대놓고 그게 성희롱인지가 중요하다. 뉴욕타임즈를 겨냥해선 뉴스기관은 사실이 이끄는 곳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며 언론의 기초 윤리에 대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양측이 재판전이나 도중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죽는 것보다 적당히 덮고 둘 다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 이어지는 소식들은 주간 김효캐 및 특집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집 김효캐 K였습니다.